안녕하세요. 스탁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딱 5시가 됐네요.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항상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증시를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분석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술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증시를 술술 풀어본다. 일종의 혼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 스탁 119는 그 2006년도부터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만든 브랜드인데 한 번도 그 이름을 바꾼 적도 없었었고요. 중간에 저희 스탁 119를 흉내내는 S119라든지 또는 스탁 뒤에 S만 하나 더 붙인 스탁스 119 이런 짝퉁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무슨 주식 카페라든지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증시가 좋을 때 또 잠깐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저는 본명을 항상 실명을 공개를 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필명이라든지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의 이력도 다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그 유튜브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제가 오늘 그 다룰 내용을 이렇게 네 꼭지의 그 작은 주제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탁119의 시황 방송 활용 성공 사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뭐 정식으로 그 회원으로 VIP 회원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저의 그 시황을 계속해서 그 무료로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하고 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그분들 중에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도 앞으로라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전자일 때, 삼성전자가 5만 전자일 때, 제가 그 저희 인스타라든지 뭐 그 IGTV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5만 원이 깨진다고 했습니까? 안 깨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는 코스피가 뭐 2200선, 그게 그 월봉으로 따졌을 때 120선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비이성적인 구간이다, 또는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이런 논거를 가지고 삼성전자 5만 원대는 붕괴가 되지 않을 거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뭐 그게 뭐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몇 달 만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 많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8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뭐 아직도 그 진행 형상에 있지만 8만 원까지 올라왔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신 분들은 몇 달 만에 좋은 수익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 뭐 저희가 코스피나 코스닥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황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 금리 금리 인상 긴축 그 시즌에 이제 그 주가가 1년여 급하게 이제 쭉 하락을 해 오는 과정 중에도 그 이제 미국 증시도 여러 가지 지지선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러다가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그 지점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 증시가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지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깝게는 2023년 몇 달 전인 8월 달에 미국이 또 갑자기
파월, 그 FOMC 이런 데서 또 급조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나왔었잖아요. 뭐였냐면은 고금리의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 이런 프레임이 나와가지고 또 그때 잠깐 뭐 급하게 한 2달 정도 급하게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크게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뭐 긴축도 좋고 고금리의 장기화도 좋고 이런 것들 피벗이 늦어지는 것도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지점에서는 미국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 정도에서는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런 논거로서 그 적극적인 그 미국 증시 긍정적인 면 그리고 골디락스를 계속 강조를 했었었고요. 경제에 대해서요.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얘기인데 미국 증시는 새롭게 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 그 시점에서 그 작년 8월 달 뭐 그 시점에서 저의 시황을 믿고 미국의 우리나라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뭐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같은 데서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 QQQ라든지 또는 뭐 이건 나스닥 추종하는 그 이제 패시브 펀드가 되겠죠. 그 ETF요. ETF 인베스코 또는 뭐 이거 조금 공격적으로 그 프로쉐이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나스닥 추종의 3배를 따라가는 TQQQ 이런 거 매수한 사람들 그 나스닥이 최고가 경신하는 몇 달 만에 그 경신이 뭐 그 단기에 뭐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급하게 우리 한국 증시는 정체가 돼 있지만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이런 그 ETF들 투자하신 분들 저희 시황을 믿고 투자한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났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시황을 매일매일 그 올려드리는 시황을 참고를 하시면 특히 그 변곡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에 질려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잘 활용하시면은 단기에 수익들이 많이 난다. 앞으로도 뭐 ETF 관련해서도 제가 전기차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인버스 ETF가 있었다라면은 그거를 매수를 했다라면은 수익이 났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라든지 그 활용할 수 있는 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저희 스타119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후진성 IPO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근본적으로 IPO 같이 그 증시의 공급과 수요 문제,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그 밸류 프로그램은 지속성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고 이 한국의 IPO가 물론 이제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그 자금 조달의 기회를 준다라는 그 자본주의의 그 증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니까 뭐 기업들에게 그런 그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라는 거는 맞는 거지만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시키고 특히나 이게 뭐 작전성 또는 그 단기적으로 그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IPO가 활개를 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우량주들이 장기적으로 소외되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역을 IPO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IPO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책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거다. 그리고 이 IPO를 통해서 누군가가 작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정부나 당국에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특강 같은 거 나가면은 다루는 주제들 중에서 그 한국의 국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그 경제 특강이니까 주제로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하곤 하는데 지금 그 한국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경제권으로는 그 G7에 버금가는 위치로서 뭐 10위권에 있는 경제권에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나 원자력 이런 것들은 뭐 6위권, 7위권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IMD라고 하는 그 기관이 가장 권위가 있고 또는 뭐 WB 세계은행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평가가 그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서 그 한 23위, 4위, 5위 이 정도 수준을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순위에 비해서는 밀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23위니까 10위권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부문에선가는 우리나라가 그 10위권에 못 들어갈 만큼 그 점수를 까먹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그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따져 보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이 금융시장의 성숙도 측면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80위, 74위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노동시장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이 노동시장 문제는 뭐 그 저희 증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건 배제를 하고 금융시장의 성숙도 말하자면은 한국의 금융시장은 좀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 80위, 74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후진국이다. 이게 지금 금융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을 안 한다면은 누군가에게는 특히 이제 증시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작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IPO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도 올해도 IPO가 한 6개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공모가 대비 상장 그 당일에 이렇게 196%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첫째는 그 공모가 산정 자체가 이제 기관이 한 번 하고 이제 그 개인들이 한 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산정이 되는데 수요 예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그 작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공모가 대비로 해서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냐? 그럼 이 급등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래도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상장일 대비해서 28일 정도 지난 뒤에 종가는 그 당일 상장일에 비해서 40% 가까이 폭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공모해서 바로 상장이 되는 그날 누군가가 그 주가를 그때는 물량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를 띄운 후에 뭐 피해자가 아마도 개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개미들에게 그 물량을 고가에서 떠넘기면서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거의 뭐 40% 이상 거의 반절 되는 거잖아요. 단기에 28일 뭐 몇 년도 아니고 단 28일 만에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IPO의 현실이고 이게 후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후진성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으시면은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도 올해 5곳 정도 IPO가 됐는데 뭐 공모가 대비 7%, 14%, 상장이 된 28일에도 5.8% 이렇게 안정적인 그 회사의 그 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동성이 많다고 하는 홍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금융 선진 도시잖아요. 도쿄와 더불어서 금융 선진 도시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공모가 대비 0%, 4.2%, 28일이 지난 뒤에도 3.8% 이런 안정적인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의 문제점을 이 도박판이 돼버린 IPO 시장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김승미 TV에서도 다루었지만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을 금융 그 시찰이라든지 금융 관광으로 오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의 그 후진성을 의미한다라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방하라고 한다든지 공매도를 개방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그 금융에 증권사 같은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거를 또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금융 시스템에 선진화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겨보겠다. 이런 정말 부역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SNS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 한국 증시가 정말 올바로 된 분석을 해서 올바로 된 그 투자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복원이 돼야 될 텐데 이 파생 상품이라든지 IPO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흥분을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자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도 공지를 해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고민되는 종목 상담을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그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이런 데 다 공지를 했는데, 오늘 그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들어온 분들 중에 여러 명이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장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그럼 차라리 유튜브 그 장 마감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테슬라를 조금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많은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늘 테슬라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 이건 테슬라의 지금 일봉 차트네요. 일봉 차트인데 우선 일봉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테슬라 월봉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이시죠? 테슬라 월봉. 테슬라 월봉을 한번 이렇게 그 차트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쪽에 옮겨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여기 주가가 2318불까지 2020년 8월 달에 2300불까지도 갔었구나. 그럼 지금 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빠지면서 미국 주가가 188불인데 그럼 이렇게 188불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그리고 여기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니까 여기가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2019년도 주가하고 비슷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테슬라가 아마
2003년도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죠.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고 2020년도부터. 그래서 뭐 2000 상장 이후에 여기가 2019년도라고 했으니까 상장 이후에 그 주가가 뭐 그 2019년도까지는 뭐 거의 완만하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니까 그 주가가 이 당시에 주가가 180, 100, 뭐 188, 뭐 이 정도의 그 150, 160, 170, 180 이 정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되다가 2020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대세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300불까지 치솟았던 거죠. 뭐 10배겠죠? 10배 이상이겠죠? 이렇게 치솟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 이상으로 토막이 나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월봉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음봉이 있잖아요. 이 지점이 2020년 8월 달인데, 이때 액면 분할을 한번 했어요. 액면 분할. 여러분들 아시죠? 액면 분할이 뭔지 아시죠? 이 지점에서 액면 분할을 한번 했는데, 이때 액면 분할이 이때 5대1, 5대1 분할을 했어요. 5대1 분할을 했으니까 그 액분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400달러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400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수준이 4, 5, 20해서 2000달러는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까지 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보면은 1200달러니까 이 지점을 다시 아까 5대1 액분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환산을 해보면은 여기 주가는 1200달러지만 거의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200달러니까 몇 달러가 되는 거죠? 6000달러가 되는 거죠. 6000달러. 그리고 여기가 6,000달러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장대 음봉이 한번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주가가 확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액면 분할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액면 분할은 여기서는 아까 5대1 액면 분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5대1 액면 분할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5대1은 아니고 3대1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 3대를 한 뒤에 여기 그 최저가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101달러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달러라고 그냥 100달러라고 부를게요. 100달러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100달러는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시나요? 일단 100달러가 액면 분할이 3번 됐으니까 300달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300달러가 돼야 되고 300달러가 돼야 되는데 300달러가 되기 전에가 또 5번 5대1의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몇 달러가 되는 거죠? 1500달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1500달러. 그럼 1500달러라고 하더라도 고가가 6000달러였으니까 여기에서 환산된 가격이 6000달러였으니까 4분의 1 토막까지도 났었구나. 고점 대비. 여기가 제일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6000달러. 여기는 2318달러이지만 여기는 액분을 하기 전이니까 액분을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6000달러까지 갔었던 이 지점이
이 지점이 가장 고가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액면 분할한 이후로는 이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액면 분할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는 1,500달러까지 빠졌었구나.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4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였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가,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 액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액분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3대1 액분 한 거는 유동성의 공급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를 여기서 3대1로 또 함으로써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시킨 효과가 아니라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다 보니까, 그 주식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뭐 이런 개미 저런 개미, 이런 기관 저런 기관, 이런 외국인 저런 외국인 해가지고 수급이 얽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해도 얽혀있는 수급 때문에 더 반등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펀더멘탈까지 안 좋아지면은 주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101달러였는데 어제 종가가 188달러니까 그래도 여기 그 저점 대비로는 거의 뭐 2배 정도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80달러 정도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8을 곱해주면은 88에 800에다가 88에 64. 잠깐만요. 여기가 1,500달러가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가 100달러니까, 100달러면은, 3배를 하면은 300달러. 300달러인데, 300달러. 그리고, 여기서 5대1을 했으니까, 1,500달러.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188이면은 3배를 해주면은 500에 5배를 해주면 2,500달러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여기는 어제 종가로 따져보면은 2,500달러 정도 된다. 2,5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2,500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주가는 2,500달러라고 하더라도 여기 6,000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뭐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주가 지금 액분해가지고 환산 주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188달러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의 188달러는 2019년도에 뭐 180달러에 비해서는 2,500달러 환산이니까 뭐 그래도 한 10배 정도 이상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주가예요. 그럼 이 주가가 물론 이제 과거까지 다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최근 주가 대비로는 한 6,000달러 대비로 해서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자리에서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올라갈 수 없겠냐? 이 부분은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성장성이 있죠.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이 끼었던 거고, 이제 요만큼 거품이 붕괴가 돼서 이 자리가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펀더멘탈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을요. 자,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 테슬라가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2020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아까 그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급락한 적이 있었고, 또 보면은 2024년도부터 이렇게 막 많이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는 이렇게
여기는 갭으로 하락했고 어제는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에 하락한 거 그다음에 어제 급락한 거 다 이유가 뭐 때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뭐 때문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2024년 급락 이유는 모두 중국의 BYD 들어보셨죠? 비야드라고 해요. 비야드. 중국의 비야드. 2024년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비야드가 전기차 1위로 올라왔다. 전기차 1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1위 자리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비야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이 회사는 배터리 가지고 시작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가지고 했다가 뭐 2차 전지가 어차피 그 전기 축전 기술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ESS라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 저장하는 거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SS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전기차까지 확대를 시킨 게 비야드. 근데 반대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하다가 지금은 그 에너지 그 충전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비야드하고 조금 반대의 흐름을 가고 있죠. 그런데 비야드든 테슬라든 봤을 때, 이런 건 짐작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에서 자동차 회사로 변모했다. 2차,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그 충전 사업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그 2차 전지나 또는 그 전기차가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게 별 기술은 아니었구나. 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 첨단 이런 건 아니구나. 자동차 그냥 그 충전기에다가 자동차를 충전하는 2차 전지에다가 자동차를 입힌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테슬라가 그동안에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야드가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를 싸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저가 정책을 가져간 거예요. 저가 정책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테슬라도 그 전기차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을 해보겠다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가격을 낮췄는데도 테슬라가 안 팔리더라.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지 아니면 반등을 할 건지 근데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의 그 영광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기술적 분석의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 제가 조금 꼭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그 맥이 같은 부분이어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2024년 1월 달에 그 비야드한테 1위 자리 뺏기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딱 갭으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갭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반등. 테슬라도 저가 공세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반등한 이 자리가 어떤가요? 여기 갭이 딱 메꿔지는 그 자리까지 반등하고 다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요, 증시에서 갭은 반드시 메꾸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래요. 제가 갭을 어차피 메꿀 거면은 빨리 메꾸고 가는 거가 상승에 좋은데 어느 어정쩡하게 메꾸지 못하고 상승하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은 이거 갭까지 메꾸느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테슬라도 보시면은, 비하드 때문에 급락했던 이 갭이, 저가 정책을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메워졌는데, 그 저가 정책을 했는데도 중국에서 테슬라가 안 팔리더라. 판매가 급감했더라 해가지고 어제 다시 급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테슬라가 어디까지 급락할 건지는 어디까지 급락할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3중 바닥 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어제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거래량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반등을 도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그 비하드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그 여러 가지 업황에 있어서의 의구심, 그 다음에 경쟁 관계, 비하드 중국에서 비하드 포함해서 뭐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 해서 그 모델이 한 몇십 개가 경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슬라가 그 독보적인 그 전기차 회사이다.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붕괴가 됐다. 완전히 그 소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한다면은요, 방법은 혁신입니다. 혁신. 자, 미국에 있는 회사들, 미국에 있는 그 유수의 대기업들은 혁신의 귀재들이죠. GM도 그랬고요, GE도 그랬고요, IBM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그 시가 1위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그런 정도의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기차 자체로는 혁신이 가능할지. 근데 테슬라가 워낙 또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사기 기질이 있으니까 또 어떤 테마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테슬라가 지금 그 비트코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대체 자산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가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많이 훼손이 돼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일단 단기에 봤을 때는 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반등은 그 시도가 나올 걸로는 보인다라는 거. 근데 그 반등 시도를 쫓아가기보다는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지점은 지금 여기 1월 25일 날 형성됐던 그 저점, 여기가 2월 5일 날 형성됐던 저점, 이쪽 라인까지 한번 들어온다면은 거기에서나 한번 단타 정도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다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내일 예고해 드릴게요. 뭐 아까 갭매움도 좋고 그 거래량도 좋고 뭐 이런저런 그 테마도 좋고 다 수급도 좋고 다 좋지만 동시만기일이 다가오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시만기일이 다가오면 다른 변수는 다 2차적인 문제가 돼요. 아무리 갭을 메워야 된다고 하더라도 동시만기일이 다가오면은 일단 동시만기일 수급 구조 따라 움직이고 그 갭 메우는 것도 차후로 다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수요일인데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한국 그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제가 내일은 그 동시만기일 관련한 그 파생 시장에 미결 약정이라든지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아마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런 부분들 조금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요. 내일 장마감 유튜브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방송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나름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 확인하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뭐 듣기만 하지 마시고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 간의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